이제 기술적인 이 천재 세 분의 말씀을 들었고요. 이제 그 링컨이 얘기하는 이 천재라는 불길에 경제적 이익이라는 기름을 붓는데 우리 이제 현실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한번 이제 추구하려면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이정호 교수님도 소송 많이 하셨잖아요. 많이는 아니고 한 번. 우리 김진수 박사님도 사실 세기의 발명인 크리스퍼 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 선민준 교수 나오신 버클리의 CVC 계열 그 샤르팡티에 교수가 이끄는 그 CVC 계열하고 그 하버드의 펑장 교수가 이끄는 브로드 계열하고 우리 툴젠하고 3파전이 이제 계속되고 되게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가능성이 좀 있겠습니까? 최근 들어가지고 그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제 의미 있는 그 일들이 진행이 많이 됐는데 우선 그 노벨상 수상자 그룹 그 버클리 대학 샤팡티의 그 CVC라고 그러는데 그쪽과 이제 그 브로드 쪽이 서로 수천억을 들여가지고 싸웠어요. 지난 한 7, 8년간 그러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너무 많이 입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유리해졌어요. 상대방 특허들이 모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출원주의 국가에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리해졌고 유럽과 뭐 중국과 이런 나라에서 선발명주의가 적용되는 나라가 유일한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에서는 현재 준결승전이 벌어지고 있죠. CBC하고 브로드 간에 선발명자를 먼저 가려야 되고 그런 다음에 우리하고 이제 또 선발명자를 가리는 결승전이 벌어질 텐데 그건 이제 내년인 일이에요. 그래서 선발명주의 국가에서는 우리가 결승전에 올라가 있고 선출원주의 국가에서는 오히려 또 제일 먼저 출원했다는 곳이 특허가 모여가 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또 입장이 유리해졌고 이런 아주 신기하고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이 오바마 대통령 때 2011년에 이제 선발명주의에서 선출원주의로 바뀌었는데 이제 크리스퍼는 그 이전 선발명주의 원칙을 최후의 케이스라고 예. 보고 있어요. 선발명주의가 적용되는 그래서 아주 흥미있는 현상인데 예.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제일 먼저 발명한 사람이 특허권자가 되는 거고 선출원주의는 먼저 출원한 사람 무조건 하루라도 먼저 출원하면 걸려 있는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지금 그 소송 좀 많이 하셨는데 뭐라 그럴까요? 이게 어려움이랄까요? 내지는 뭐 그런 건 없습니까? 저는 이제 이런 일 특허 이런 거 겪기 전까지는 그 과학자가 세상을 바꾸는 줄 알았어요. 맞아요. 법률가가 결국은 청구항을 어떻게 잘 만들고 어떻게 상대 특허를 어떻게 무력화시키고 이 법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거의 50대 50의 기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과학자만으로 굴러가지도 않고 법률가만으로 굴러가지도 않고 양자가 결국에는 함께 노력해야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한국이 이제 뭐 정부에서 막 지원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한국의 지원, 한국 뭐 특허청도 있고 지금 지식재산처로 바뀌었잖아요. 네. 좀 부족한 점은 없으세요? 지원은 많이 있고요. 근데 아직 우리가 이제 경험이 부족한 것이죠. 이런 그 세계의 특허 분쟁에 뛰어든 적이 없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 뛰어드는 것이고 이 생명과학 분야에서는 다른 분야에서는 물론 이제 그 반도체 분야에서 이제 업적도 나오고 성과도 나오지만 생명과학에서는 그런 사례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 면에서 이제 경험도 부족하고 인재풀도 부족한 건데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게 쌓이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소송을 하려면 뭐 법률 쪽에 전문가가 필요하잖아요. 소송 경험도 필요하고 그 인재를 구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렇게 해보시니까 쉽지 않은 일인데 예. 아름아름 잘 되세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 대리인들이 있어요. 그 유럽과 영국, 뭐 미국, 중국, 일본 다 대리인들이 있어가지고 그 대리인을 잘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 대리인을 우리가 잘 컨트롤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서 승기를 잡아가고 있는 거죠. 뭐 소송하면 우리 또 그 부자가 되셨다는 이정호 교수님 또 경험이 많으신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어요? 혹시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소송하신 거잖아요. 사실 그 소송 전에 부자가 됐습니다. 미국의 모 기업에서 예. 그래서
뭐 언론에 나와 있는 얘기긴 하나 네. 어쨌건 이제 소송 없이 그런 기술료를 받아서 그때 이미 이제 많이 해소가 됐죠. 네. 많이 해소가 됐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 뭐 여러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야, 그 특허로 돈 버는 게 쉬운가 보다. 근데 그렇지는 않고요. 다시는 안 하고 싶은 그리고 이제 원했던 일도 아니었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표현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급류에 휘말려서 그렇다고 또 진실을 왜곡할 수는 없고 또 발명자로서 이거는 정확히 이겁니다라는 것을 또 주장해서 가는 과정인데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그 시간과 에너지와 그런 거를 많이 썼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에서 뭐 어려움이 많죠. 제일 큰 어려움은 이제 그 특허 소송비를 마련하는 게 제일 큰 어려움이고 물론 제가 마련하는 건 아니죠. 그게 이제 대리인들이 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제일 큰 그 보틀렉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아까 잠깐 또 그런 얘기도 나왔지만은 그런 거를 잘 할 수 있는 뭐 대리인이나 아니면은 그 변호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엑스퍼트라고 하는 전문가 그런 분들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딱 보니까 그런 전문가가 있어도 그들 사이에 그 소통과 협력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어쨌거나 이제 그 미국 그 전문가들하고도 굉장히 호흡이 잘 맞았고 또 그 변호사분들하고 아주 잘 됐던 것 같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또 운도 따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거나 이제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배웠다. 많은 것을 배웠고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대로 기술하는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라 금융과 그 법률 이런 것들이 함께 또 그 행정도 들어갑니다. 같이 돌아가는구나라고 처절하게 배웠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근간을 만드는 기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거 있어야지 뭐 그걸 다투 보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기술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쪽에 좀 키우고 지원하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 기술이 그냥 요즘은 외교와 경제를 다 엎어버리고 전 세계 무대에서 보면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걸 제가 최근에도 좀 느낄 수 있었어요. 9월달에 이제 그 아부다비 그 UAE 외교부에서 초청을 해서 이제 그런 행사장에 가서 이제 패널도 하고 했는데 이제 뭐 지오 폴리티컬, 지오 이코노미컬, 지오 테크니컬 제가 보기에는 지오 테크니컬이 그 두 개를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기술에 대한 어떤 그 국가적인 존중 뭐 이런 거를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냥 국력이고 외교력이고 경제력이고 뭐 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뭐 아까 링컨 대통령이 뭐 그 천재라는 불길에 경제적 이익이라는 기름을 붓는 게 이제 특허 제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말 공부 너무 열심히 하고 과학고등학교에서 막 천재 소리 듣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이제 좀 기름을 붓는데 좀 소홀하지 않냐, 응? 그런 얘기가 좀 있는데 우리 최철 교수님 보시기에 우리가 이제 특허 출원 건수로 IP5 지금 뭐 IP4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중국, 미국, 일본, 한국, EU 뭐 이렇게 이제 IP5를 뽑는데 한국의 이 특허 출원 건수는 IP5인데 다른 좀 이렇게 뭐랄까 이게 특허라는 게 사실 라이센싱이 안 되면 가치가 평가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물론 실시를 물론 해야 되겠지만 한국의 그런 뭐랄까요 지식재산 제도 수준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한국이 IP5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의미를 굉장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하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봤을 때 G20는 뭐 우리가 의장국도 해보고 했는데 G7 아닙니다. 아직도. 근데 IP 쪽은 G5입니다. G5라는 그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그 G5라는 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미국, 중국, 일본, 한국 또 EU까지 이들이 IP 관련된 세계에서 그 어떤 글로벌 가버넌스 체계 또는 정책 또는 데이터 조율 등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그런 거에 우리가 G5의 국으로서 들어와 있다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뭐 저희가 아주 오랜 역사를 그러니까 링컨 때부터 그쪽엔 또 베니스 때부터 역사를 갖고 있는 데서 우리는 굉장히 단축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글로벌하게 이런 지위에 있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크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이라든지 또 라이센스 기반이라든지 또 그걸 연결하는 여러 플레이어들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말씀하신 동감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상당한 정도의 아직도 뭐 보완할 점 있으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의 어떤 위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IPv5는 그야말로 선진국입니다.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뭐 법률적으로 선진국에 있고. 근데 한국이 굉장히 유니크한 건 뭔가 하면 우리는 최빈국에서 지금 선진국 반열까지 가장 단시간에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올라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개발도상국들이 한국에 대해서 거는 기대감과 또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아부다비에도 가시고 한데 저도 사실 얼마 전에 말레이시아랑 또 싱가포르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특허청하고 또 만나기도 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한국이 갖고 왔던 지금까지 경험치와 그 제도적 기반 그리고 또 선진국과의 협력 관계 그래서 굉장히 유니크한 포지션에 있고 이런 측면에서 이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보완, 뭐 여러 가지 뭐 소송 제도라든지 손해배상 제도라든지 또 뭐 요즘 디스커버리 제도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질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굉장히 강점을 살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특허청에서도 오래 근무하셨고 지금 이제 지식재산보호원의 공익변리사 상담센터 소장 맡고 계시잖아요. 이제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시면 여러 가지 기억이 있으실 텐데 어떻게 보세요? 우리 현장에서 계시는 분들은. 최 교수님하고 이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특허 출원으로 세계 4강 안에 들어가 있는 아주 강력한 국가입니다. 이게 좀 어떤 사람들 폄하하기도 하는데 것만 많지 뭐 임팩트 있는 건 없다 이런 폄하하기도 하는데 그렇게만 볼 일이 아닌 게 우리 국민이 도전성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 또 불편한 것 이런 것들을 그냥 보고 지나가지 않고 바꾸려고 하는 어떤 기업가 정신도 이렇게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가치 있는 게 많이 없지 않느냐 이런 지적인데요. 그거와 병행해서 생각이 될 게 우리나라의 그 지재권 보호 수준입니다. 어떤 권리에 대해서 이게 그 사회 전체적으로 뭐 특정 분야의 책임이라고 돌릴 수는 없는데 사회 전체적으로 보호를 잘 안 해주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단적으로 말하면 무효율이 높지 않습니까? 뭐 절반 이상이 등록이 됐더라도 무효가 되고 또 그 파고를 넘었는데 그래서 침해라고 판단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제 손해배상을 해야 되고 침해 금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손해배상액은 뭐 1억 가까이밖에 안 되고 실질적으로 손해를 치유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금액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권리자들이 나는 열심히 했고 또 권리도 받았는데 보호를 못 받았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호 수준이 설문조사의 결과이고 OECD를 대상으로 했는데 60여 개 국가 중에 한 30위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처음에 들어와서 우리가 발명자들이 많고 도전적인 기술도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기술 수준은 세계적이라고 다들 인정하지만 특허가 임팩트 있는 게 세계적이냐 이런 데 자꾸 의심을 하게 되는 이유가 우리가 결국 우리 기술을 잘 보호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예, 그래서 뭐 그 혁신지수 발표할 때 제도적인 거는 뭐 2등, 3등 막 쫙 하는데 보호 내지는 시장 IP의 수익화 이런 부분은 아르헨티나 수준으로 기술 사업화 이거 그렇습니다. 확 떨어지는 28 제가 봤는데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다들 공감하시는 게 예전에 이제 그 MP3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결국 이제 이 디스크 내지는 테이블 돌리던 거를 디지털화해서 음원을 하는 게 이제 MP3인데 사실은 세계 최초로 우리가 아이리버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뭐 순식간에 확산이 됐는데 사실은 그 특허는 어디 갔습니까? 정 선생님? 그 사회자님께서 예. 공부를 많이 하셨는지 너무 많이 사실 그
아이폰 이전에 아이패드라는 게 원조가 이게 지금 말하는 MP3 플레이어입니다. 근데 MP3 플레이어를 누가 만들었는지 기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너무 유명한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이리버가 아니고 아이리버는 후속으로 이렇게 특허를 매입한 기업이고요. 디지털 캐스트의 황정아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 저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특허 명세서상에 그분의 이름이 올라 있기 때문에 발명자로서 또 혁신자로서 인정이 되는 사람인데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이 정도의 사이즈로 그동안 그 상당히 포터블 음향기기 그 워크맨 CD. 예, 그런 겁니다. 이제 올드한 세대들은 다 기억하실 텐데요. 그것도 상당히 뭐 손바닥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뭐 연필 저렇게 펜 정도의 사이즈로 그것도 어마어마한 노래를 담아서 듣고 다니는 그런 기술이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휴대폰과 결합해서 아이폰이 나온 건데요. 그런 기술들이 보호를 못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는 큰 보호를 못 받았고 결국 아이리버를 거쳐서 뭐 소멸됐고요. 미국 시장에서 오히려 큰 빛을 발했는데 물론 소유는 다 거래 관계에서 넘어갔고 미국에 이제 최종적으로 TMC라고 그 소위 말하는 MP인데요. 텍사스 소재 MP인데 거기가 인수를 해서 애플이나 그 외 많은 기업들한테 로열티를 받고 얼마를 받았는지 공개도 안 돼 있는데 그리고 성공리에 이게 권리 행사가 이제 됐는데 우리는 결국 그거 특별한 이익도 보지 못하고 회사는 넘어가고 사장님은 누구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끝났던 현실이 역사가 있었는데 그게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책상 속을 뒤지다가 이 피처폰이 하나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스카이폰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되다가 요새는 스마트폰으로 다 진화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는 그 중소기업부 장관이 그 박영선 씨였잖아요. 팀 쿡을 만났대요. 그래서 팀 쿡한테 야 어떻게 혁신적인 그런 스마트폰을 만들었냐 그랬더니 우리는 특별히 한 건 없고 한국에서 버린 기술을 갖다가 주섬주섬 해가지고 이 스마트폰을 만들었다 뭐 그런 얘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확인은 안 해봤는데요. 믿을 만한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이제 발명하시고 기술 개발하시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건 어떻습니까? 제일 젊으신 우리 서민정 교수부터. 기술을 존중해주고 이건 네 거야 그러고 막 존중해주고 뭐 그런 문화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소프트웨어 쪽은 좀 많이 다를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저도 사실 그 확실치는 않지만 주변에서 어떤 그 특허를 이제 출원한다고 하더라도 좀 어떤 흔히 얘기하는 어떤 권리 주장으로서 쓰는 경우 많이 보지는 못했던 것 같고 약간 오히려 그 보호하는 경우를 좀 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소송을 건다면은 이 특허를 가지고 내가 보호를 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취지지 이걸로 뭔가 다른 사람이 내 특허를 침해했다고 이렇게 하기 좀 어려웠던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은데 그게 좀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쪽 같은 경우 아무래도 사실 내부적으로 어떤 코드를 돌리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사실 그런 것들을 많은 경우에 또 뭐 가령 뉴럴 네트워크를 구글이 특허를 냈지만 사실 그게 뭐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잘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사실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인 게 여기 이 분야에서는 우리가 알고리즘을 처음 발명한다고 하더라도 그 알고리즘에 대한 소유권을 좀 주장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그게 좀 하드웨어적인 그 분야나 아니면은 다른 분야랑의 좀 차이라고 좀 느껴지긴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저희도 로봇 쪽으로 가면 좀 하드웨어 쪽으로 특허를 내기도 하는데 소프트웨어 쪽은 그렇게 좀 느껴진 점이 좀 있어. 사실 오히려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좀 특허가 소프트웨어 쪽에서 어떤 식으로 이게 그 좀 주장되거나 좀 보호받을 수 있을지 이런 게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가 그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AIA 액트 그 선출원주의로 바뀌면서 또 생긴 게 PTAB이라고 특허 심판원이 생겼고요. 그때 생긴 게 IPR이라고 특허 무효 심판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그 미국의 발명가들은 구글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구글을 로비해가지고 특허를 무효화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그 무효 제도를 심판 제도를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 이후에 이제 그 특허의 적격성이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수상적인 아이디어라든가 자연 법칙이라든가 뭐 자연 현상 같은 거는 이제 특허를 되게 내주지 않았었는데 지금 이제 트럼프 정부 들어가지고 뭔가 새롭고 유익하고 그런 발명은 특허를 내주자 뭐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도 소프트웨어가 이제 저작권으로 등록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작권은 특허청 옛날 지금 지식재산소 소속이 아니라 그러니까 문체부 소속에서 이제 문체부에서 등록을 받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논란이 되는 게 그런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이 기술적인 이슈인데 이게 문화부에서 좀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냐. 그래서 지식재산처로 그 업무들을 총괄하고 우리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그런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그런 IP 지식재산 관련 업무를 통합해서 하는 방안 이제 관리하고 이런 것들 좀 더 강화하려고 그런 방안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김지수 박사님은 어떠세요? 현장에서 이제 정말 발명하셨는데 우리나라의 그 기술 보호 수준 이런 거는 어떻다고들 그러십니까? 글쎄 한국에 이제 많이 인프라가 쌓여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대기업이 성장한 과정을 보면은 그 특허를 해외에서 사와서 우리는 제조업의 강점이 있고 그렇게 성장을 해왔고 바이오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게요. 지금 바이오 회사 잘 나가는 회사들 수십조, 수조 원 회사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한국에서 다 항체거든요, 대부분. 근데 그 항체는 원천 특허가 없어요. 그 모노클로널 안티바디 그 항체 기술을 개발한 사람들이 노벨상을 탔는데 그 당시만 해도 특허를 출원 안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분야가 더 많이 뭐 기술이 보급됐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 제조업의 강점이 있는데 지금부터 이제는 사실은 다들 특허를 먼저 출원하거든요. 노벨상 수상자들도 특허를 먼저 출원하죠. 그래서 20-30년 동안의 그 추세까지 바뀌었고 그러면 이러한 그 기술의 그 가치를 지키고 또 침해자를 찾아내서 또 수수료를 받고 이런 경험이 우리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인프라도 이제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예. 그래서 항상 그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기술을 과연 독점하도록 하는 게 좋은가? 국가 발전을 위해서 아니면은 이걸 오픈해가지고 공유하도록 하는 게 맞는가 논란이 있는데 결국 결론은 우리 노벨 경제학상 받았지만 미국에서도 혁신을 보호해줘야 그게 전체적으로 그 자기가 기술 개발을 위한 노력을 엄청 하게 되고 그게 기술 발전에 동력이 되고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게 아마 결론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종호 장관님은 어떻게 보세요? 한국의 수준은 어떻게? 이렇게 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물론 이제 그 기업에서 쓰이지 않는 기술을 뭐 이렇게 제대로 대접을 해달라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자기들이 쓰는 기술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보상을 해주면요. 그러면 이제 눈앞에서는 내가 손해 본 거야. 그리고 또 위에 계신 분은 왜 그걸 그렇게 했어? 막 이렇게 쥐어짜야지. 근데요, 그거는 제가 볼 때 작은 이익에 불과합니다. 작은 이익. 그걸 가져와서 잘 쿠킹해서 제값 주고 하면 그 사람은 더욱 발전하거든요. 이제 어쨌든 그거 가져와 가지고 굉장히 크게 2차, 3차에서 그걸 뭐 100배, 1000배로 만들 수 있는데 그걸 못 하는 거죠. 초기에서 막 쥐어짜서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이번 한 번 하고 나 안 해. 이제 이런 모양이 되고 또 그 관련 게 자꾸 죽고 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좀 그런 그 생태계를 잘 만들어서 운영한 그 예를 한번 들어보면 TSMC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때만에 TSMC가 소위 말해서 이제 후공정, 그럼 이제 패키징 쪽이죠. 후공정인데 대만에도 그 작은 그 기업들이 많이 있었는데 철저하게 경쟁을 시키고 좋은 기술에 대해서는 제대로 기술에 대한 그 페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익률이 많아지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직원들이 보너스를 주고도 돈이 남으니까
이걸 가지고 그냥 기술 투자를. 그러니까 그 패키징 기술이 좋아지죠. TSMC가 보니까 더 잘했네. 그럼 더 비싸게 이게 살게. 거기서 그 좋은 기술에 대해서 자기가 쓸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기술 가치를 인정을 해주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선순환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후공정 세계 최강 그룹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앞으로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예, 그래서 좀 선순환 체계를 만들고 없는 거를 잘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가치가 없는 거를 이걸 뭐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정말 뭐 양산에 도움이 되고 했던 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평가를 해주시면은 정말 열심히 진짜 밤을 새서라도 좋은 특허를 만들 사람이 주변에서 많습니다. 예, 근데 그게 인정이 안 되니까 적당히 하는 거예요. 적당히 계륵 같은 특허를 계속 만들어서 유지비만 많이 쓰는 그런 좀 표현이 좀 거칠었습니다. 우리 아까 그 서민정 교수가 그 왜 방어적인 데 특허를 이용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특허의 그 발전 단계 5단계로 되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기초적인 단계가 방어적으로 자기 영업을 방해하는 사람으로부터 특허로부터 이제 침해 주장을로부터 방어하는 디펜시브한 게 이제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전체적인 비용을 줄이는 단계, 세 번째는 특허를 가지고 돈을 버는 단계, 네 번째는 이제 전체 기업의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인티그레이션, 그러니까 통합하는 단계, 마지막으로는 이제 특허를 중심으로 미래의 비전까지 설계하고 이런 막 구루 단계라고 표현을 하던데, 우리 정 교수장님 보시기에 우리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뭐 저기 우리 그 사회자님께서 너무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예,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예. 뭐 이게 이제 개인적인 제 개인의 판단인데, 네. 우리는 최근까지만 해도 아까 한 4단계 정도 그 비용을 줄인다. 다른 말로 하면 아마 디펜시브한 목적으로만 이제 특허를 활용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아마 지금 우리 그 주력하는 기업들도 특허 전략은 아마도 디펜시브한 포지션으로, 그러니까 침해 소송을 제기하기보단 침해 소송을 방어하는 목적으로 특허를 보유하고 이렇게 전략적으로 구사하고 그러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뭐 많이 들은 바는 뭐라면, 특허를 공격적으로 사용할 땐 그 기업이 약간 공색한 상황일 거다라는 어떤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 로열티 안 받고도 우리는 뭐 잘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어떤 말하자면 이제 생산 판매에 더 주력하겠다 이런 취지로 익히는데, 근데 이제 특허 제도의 본질은 내가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시장을 장악을 하고, 그거로 다시 잉여 이익이 생기면 재투자해서 또 다른 혁신을 일으킨다, 이런 컨셉인데, 그런 취지에 이렇게 좀 어울리지 않는다. 너무 그 생산 단가나 생산 능력 위주로 구사하다 보니 그런 전략에 이제 소홀히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많은 그 후행 기업들이 무임승차를 하게 됩니다. 그럼 어느 순간 되면 이 사람은 절감된 비용으로 그 선행 혁신 기업들을 추월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뭐 그 경쟁 관계에서 어떻게 보면 앞치락뒤치락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혁신 기업이 지속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배경이 특허제도인데, 그 취지를 좀 잘 살려서 우리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 그래서 3단계, 2단계. 뭐 궁극적으로는 마찬가지입니다. 특허가 경쟁 기업의 전략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특허를 냈느냐. 가령 뭐 어떤 미국의 그 뭐 마가 기업 중에 하나가 호텔에 관련된 특허를 냈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 IT 기업인데 호텔업에 진출하려나 보다. 그래 또 어깨가 한번 시끌벅적했는데, 그 정도의 어떤 전략적 사용 이런 게 우리 기업도 필요하다. 뭐 이게 그 급작스러운 질문에 답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 아무래도 아직 현직에 계시니까 이게 좀 이렇게 뭐랄까 말하시는데 조심스럽고 그러실겠죠. 뭐 근데 하여튼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출원은
잘하고 R&D 뭐 내년 35조 3천억인가 된다는데 뭐 1인당 그 GDP 대비 R&D 비용이 뭐 이스라엘 다음인가 뭐 하여튼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연구에서 출원하고 IP를 만드는 데는 잘하는데 이게 현장에서 시장에서 이게 매매가 되고 실시가 되고 실시를 하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최철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IP 금융 하시니까 잘 아시나요? 예, 저 이 시스템 아까 말씀하신 그 특허의 단계, 발전 단계 말씀하셨는데 그 우리는 뭐든지 압축 성장입니다. 사실은 특허의 그 아주 고유한 전통적인 기능이 자기 시장의 방어, 자기 기술의 방어라는 방어적인 것에서 좀 더 능동적인 전략적인 목적 사용. 그리고 저는 사실은 제가 이제 슬라이드가 할 때는 제일 상위 단계 그 금융 목적의 자산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단계를 하나를 더 넣습니다. 예. 그러면 한국은 사실은 보면 이 모든 단계를 거의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IP 금융이라는 것도 지금 확대가 되고 있고요. 사실 IP 금융이라는 것이 왜 의미가 있냐 하면은 기술이라는 게 있고요. 그 좋은 기술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좋은 기술을 바탕으로 좋은 특허가 쓰여져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특허를 쓰기에는 또 여기는 투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변리사들이나 또 발명자들이랑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해야지 좋은 특허가 나오고 그 좋은 특허가 나올 때 가치가 있는 특허가 되고 가치가 있는 특허가 될 때 정말 라이센스 아웃이나 사업화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경제 가치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연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금융이라는 투자 또는 여기에 대한 금융적 서포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또 저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뭔가 하면 특허는 기본적으로 속지적입니다. 속지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 우리가 특허로서 권리를 보호받으려면 한국에만 내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타겟으로 미국 시장, 중국 시장, 세계 각국의 특허를 출원하고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 특허의 가치는 그 특허권이 유효적으로 작동되는 시장의 가치와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각국에 우리가 타겟으로 그리고 한국은 어차피 해외 무역과 수출로 경제가 이루어지는 국가이기 때문에 해외 국가에 대한 좋은 출원과 또 보호 장치 또 그거를 또 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통해서 그래서 아까 소송 금융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전통적으로 이루어야 되고요. 하나만 뭐 이게 또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우리 저 노벨 경제학상을 해서 혁신과 특허제도 이런 또 제도적 인프라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IP 금융을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하는 게 금융사 또 경제사적인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세계 4대 발명은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미 송나라 때 보면은 경제 수준이나 사실 우리는 큰 나라라고 했는데 기술 수준도 송나라가 월등했습니다. 유럽 국가에 대해서. 사실 송나라 다음에도 명나라도 그렇고요. 당시에 송나라의 운하를 곳곳에 팠습니다. 운하를 그 정도 규모로 파는 거는 수학적인 그리고 측량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한 기술이 있었고요. 제철 기술도 굉장한 큰 기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막강한 기술과 경제를 갖고 있던 중국에서는 산업혁명이 안 일어나고 산업혁명은 유럽에서 일어났는가? 이거를 이제 경제사학자 뭐 니담이라든지 여기 윌리엄 게츠라든지 그런 분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백그라운드는 뭔가 하면 이러한 그 기술적인 진보나 이런 것을 당시에 사실은 혁신은 중국에서 더 많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경제적 가치로 변화할 수 있는 시스템과 또 금융적 지원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영국이나 유럽에서는 네덜란드 뭐 튤립 그때 붕괴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런 과정 속에서 심지어는 당시 네덜란드 튤립 사건이 있을 때 선물 시장이 형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채권이라는 게 됐고 회사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는 많은 메커니즘이 돼 있었고요. 그런 정통들이 제임스 워트가 발명을 했을 때 백업이 됐었고 그다음 특히 재밌었던 건 제2차 산업혁명인 그 전기혁명이 미국에서 일어났을 때 에디슨을 백업한 것이 JP 모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보면 특허를 기반으로 한 금융 환경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에디슨이 발명한 건 전구 하나 발명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에디슨이 한 것은 발전 설비부터 해서 뭐 여기 심지어는 에디슨은 그 전기 매터기까지 발명을 했거든요. 그래야지 전기를 쓰여지는 데 따라 가지고
과금을 할 수 있고 그래야지 전기 산업 생태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스템 전체를 백업할 수 있는 이런 것의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요. 서양과 동양 또 산업혁명과 그 차이를 만들어내고요. 어떻게 보면 문명사적인 측면도 여기에 녹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IP 금융을 하려면 네. IP의 가치가 안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 남들이 이제 첫째로는 기술이 가치가 있어서 남들이 막 쓰고 싶어야 이제 가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권리가 안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권리가 안정이 돼 있으려면 뭔가 IP에 대한 권리, 그 특허 권리가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거 아닌가요? 우리가 지금 이제 그런 쪽을 좀 많이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떠십니까? 네. 근데 그 측면이 뭔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러면 특허가 잘 쓰여져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것의 선행 기술, 그 무효 자료에 대한 선행 기술 조사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특허 하나를 좋은 특허를 냈다고 그래서 이거 있으면 난 모든 게 돼. 그렇지 않거든요. 뭔가 하면 특허도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의 그 포트폴리오를 계속 형성을 해야 됩니다. 그 특허는 기본적으로 무효 가능성이 위험이 상재해 있습니다. 네, 예,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특허가 권리로서 보호되기 위해서는 좋은 기술에 기반해서 좋은 특허가 쓰여져야 되고 그것이 또 다국가로 출원이 돼야 되고 그것이 포트폴리오가 되고 그리고 계속적인 출원이 이루어져야지 이것이 권리성이 형성이 되고 또 그것이 가치를 형성하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강연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뱅커빌리티라는 개념을 도입을 합니다. 뱅커빌리티, 그 뱅킹이죠. 그래서 뱅킹이 가능한 또는 금융이 가능한이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뭔가 하면 가치가 있는 결국은 특허를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위해서는 네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권리성이 있어야 되고요. 강력한 권리성이 있어야 되고 또 경제적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또 무엇보다 기술성이 바탕이 돼야 되고요. 또 이것이 잘 보호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형자산인 특허를 갖고 마치 유형자산인 어떤 뭐 부동산이라든지 그거 같은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이것은 끊임없이 진화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명자들도 또 기술자들 과학하시는 분들도 이것을 후속 특허를 계속 내야 되고 그럼으로써 그 기술에 대한 가치가 있는 또 그 성장에 정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식자산 형성이 된다고 볼 수 그래서 있습니다. 이제 장관님 잘 아시지만 라이센싱 할 때 돈을 그냥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소송을 해가지고 이제 막바지에 되면은 판세가 거의 드러나면 야 이거 어쩔 수 없이 줘야 되겠다 이러고 이제 라이센싱 피를 주고 로열티를 주고 그러는 환경이 되는데 사실 우리는 약간 그런 게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거에서 한 말씀만 조금 더 드리면은 이제 라이센싱 안 되는 측면도 있고요. 근데 그 뭔가 하면 저희가 특허를 얘기하고 뭐 기술 얘기할 때 산업마다 굉장히 특성이 다릅니다. 사실 바이오하고 전자 ICT 산업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바이오 산업에서는 자발적 라이센싱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산업의 특성에 따라서 이거를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발적 라이센싱이 되는 곳은 정말 특허를 잘 개발해가지고 하고 만약에 이것이 ICT라는 그런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스마트폰 하나에 몇만 개의 특허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100% 다 라이센싱 받고 하는 기업은 전 세계에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포인트는 뭔가 하면 산업 특성에 따라서 이 특허의 형성이 돼야 되고요. 그 라이센싱에 맞는 또 그 특허의 패키징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